이 이야기들을 어디에 적어야 할지 확실히 모르겠어. 아마 이 게시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 우선 내 소개를 좀 하자면 난 산림구조대원으로 몇 년째 일하고 있는 중이야. 미 산림청에 소속되어 사람들을 수색하거나 구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이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제법 많은 사건들을 겪었어. 그리고 너희가 내가 겪은 일에 흥미를 가질 것 같아 조금 풀어놔보려고. 우선 우리는 대부분 길 잃은 실종자들을 찾는 업무를 수행하지. 대부분의 실종자들은 그저 길에서 조금 벗어나 작은 낭떠러지 아래 미끄러진 경우가 많지. 아무리 낮은 절벽이어도 혼자 기어 올라오는 건 결코 쉽지 않거든. 보통 그렇게 낙오된 사람들은 대부분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땐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라라는 수칙을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수색을 시작하면 금세 발견되곤 했지. 하지만 실종자가 항상 그렇게 쉽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야. 나는 총 2번의 미해결 사건을 겪었지. 그리고 그 2가지 사건 모두가 여전히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있어. 첫 번째 사건은 어린 소년의 일이었어. 부모님과 함께 산에서 난 열매를 채집하러 온 아이였지. 그 소년은 자기 누나와 함께 있었어. 그리고 2 아이는 동시에 사라져버렸지. 그들의 부모는 아이들을 오직 몇 초 동안만 쳐다보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어. 그 짧은 사이에 아이들 2이 사라져버린 거야. 아이들의 부모는 도저히 자신들만의 힘으로 아이들의 행방을 찾아낼 수가 없어 우리 측에 도움을 요청했어. 그리고 우린 금방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지. 누나 쪽은 금방 찾을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발견된 누나에게 남동생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고 물었지. 그런데 그녀가 하는 대답이 조금 이상했어. 그녀는 자기 동생을 곰 인간이 데려갔다고 하는 거야. 그녀는 곰 인간이 자기에게 과일 열매를 주고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대. 그리고는 자기 동생이랑 잠깐 놀고 싶다고 부탁을 해왔다는 거야.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동생은 숲을 달려가는 곰 인간의 어깨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 동생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침착한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처음으로 했던 생각은 당연하게도 그게 아동 유괴 사건이라는 그런 쪽이었지. 하지만 수색 범위를 넓혀도 그 지역에 우리를 제외한 다른 인간의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누나 쪽은 계속해서 믿기 힘든 얘기를 주장했지.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곰 인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는 매우 키가 크고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다고 했어.
마치 곰처럼 말이지. 그리고 그 얼굴도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모습이었대. 우리는 그 지역을 몇 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수색했어. 내가 투입되었던 작전 중 가장 장기간에 걸친 그런 임무였지. 하지만 우리는 그 남자의 털끝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어. 그리고 여전히 그 남자아이는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지. 미결 사건으로 남게 된 거야. 이 이야기가 내가 겪은 첫 번째 미스터리한 사건이야. 두 번째 사건 역시 어린아이의 이야기야. 여자아이 하나가 자기 엄마와 할아버지와 함께 하이킹을 나왔지. 엄마 쪽의 얘기에 따르면 여자아이는 경치를 더 잘 구경하기 위해 나무로 올라갔대.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아 나무 위쪽을 바라보았는데 도통해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엄마와 할아버지는 나무 아래에서 계속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외쳤지만 아이는 결국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대.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지. 우리는 그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어. 문제의 그 나무에서부터 말이야. 하지만 그 여자아이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 아이 엄마와 할아버지는 그 애가 나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도대체 그 여자애가 어디로 사라졌냐는 것이지. 나무 아래가 아니라면 나무 위라는 얘기일까? 하지만 나무 위에는 파란 하늘밖에 없는데 말이야.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그 애를 데려간 걸까? 답을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전히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은 채 미결 사건으로 남아있어. 이게 바로 내 두 번째 이야기야.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난 가끔씩 개들과 함께 수색에 나설 때가 있어. 그런데 때때로 개들이 날 아무것도 없는 절벽에 데려갈 때가 있지. 작은 언덕 같은 곳이나 바위 계곡 같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말이야. 상당히 난감한 일이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경우에 대부분 우리는 절벽 건너편에서 실종자를 발견하곤 해. 어떨 때는 절벽 너머 몇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실종자가 발견되기도 했지. 아마 엄청 신기한 이야기는 아닐 거야. 하지만 꽤 묘한 이야기이긴 하지. 어디 보자. 그래, 좀 슬픈 이야기도 있었어. 시체를 수습할 때 생긴 일이었지. 9살짜리 소녀가 제 방에서 떨어져서 죽은 나무의 뾰족한 부분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 사건 자체만으로도 조금 끔찍한 일이었지만 내가 절대로
그 일을 잊지 못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 바로 우리가 그녀의 어머니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려야 했을 때 그녀가 냈던 끔찍한 비명소리 때문이었어.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죽은 채로 앰뷸런스에 실리는 것을 보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지. 무섭지만 참 가슴이 아픈 소리이기도 했어. 그녀의 인생이 그녀 주변에서 몽땅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그녀의 일부가 딸아이와 함께 죽어가는 모습 같기도 했지. 나중에 듣기로 그녀는 결국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딸 아이의 곁으로 가버렸다는 것 같기도 해. 그런 크나큰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충격이 컸던 탓이겠지. 언젠가 한 번은 담당 구역에 곰이 나타났다고 해서 대원들이 조직을 갖춰 움직인 일도 있어. 특히 그 구역에 실종자가 있다고 해서 대원들은 초비상 상태로 긴장을 하고 있었지. 곰은 때때로 정말 위험한 맹수가 되기도 하거든. 실종자는 클라이밍을 하러 놀러온 남자였는데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나도 모습이 보이지 않아 우리에게 실종 신고가 들어온 참이었지. 그래서 우리는 그 남자의 예상 경로를 따라 클라이밍 하듯 바위 틈새를 기어 올라가야 했어. 클라이밍에 능숙한 사람은 간단한 장비로도 꽤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그 남자는 제법 숙련된 사람이라고 했거든. 우리는 결국 그 사람을 높은 절벽에 금이 간 틈새에서 찾아내게 되었지. 다리가 부러져 있었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 그는 그곳에 거의 이틀간 갇혀 있었고 그의 다리는 감염이 시작되고 있었거든. 우리는 호송용 헬리콥터를 불렀고 구조된 남자를 거기에 실어 보냈어. 그런데 나중에 헬리콥터 운영팀에서 조금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지. 구조된 남자의 이름은 샘이었어. 그런데 샘이 헬리콥터를 타고 가는 내내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는 거야. 샘은 자기 자신은 클라이밍을 하면서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았대. 오히려 엄청 잘 올라가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지. 그런데 샘이 꼭대기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웬 남자 한 명이 우두커니 서 있었대. 그런데 그 남자한테는 아무런 클라이밍 장비도 없었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두꺼운 파카와 스키바지 같은 것을 입고 있었다고 하더군. 이상하게 생각한 샘이 그 남자에게로 걸어갔대. 그때 그 남자가 샘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샘을 바라보는 남자의 얼굴이 그냥 텅 비어 있었다는 거야.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부분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맨들맨들한 살가죽만 있었다는 거지.
샘은 너무 놀라 급하게 도망치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고 그렇게 그 절벽 틈새에 떨어지고 만 거지. 그리고 샘은 거기서 밤새도록 그 남자가 서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대. 목이 막힌 것 같은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며 그 주변을 걸어다니는 소리. 그 이야기는 정말 내 머리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지. 하지만 내가 겪은 일 중 가장 무서웠던 일은 어떤 실종된 여자를 수색하던 중에 일어났지. 그 여자는 하이킹을 하다가 그룹에서 낙오되어 사라져버린 여자였어. 우리는 밤늦게까지 그녀를 찾고 있었지. 다행히 개들이 그녀의 냄새를 맡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었어. 우리가 그녀를 찾아냈을 때 그녀는 썩어버린 통나무 밑에 몸을 웅크린 채 숨어 있었어. 자신의 배낭과 신발까지 잃어버린 채로 말이야. 그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런 사람처럼 보였지. 하지만 딱히 부상을 입은 것 같지 않아 우리는 우선 그녀를 본부로 이송하기로 했어. 본부로 가는 길에 그녀는 계속 뒤쪽을 쳐다보며 우리에게 저 까만 눈을 가진 커다란 남자가 왜 뒤에서 쫓아오는 건지 물어봤지. 하지만 우리 뒤쪽엔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녀가 큰 충격을 받은 후유증으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가 본부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여자의 동요심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어. 그녀는 계속 우리에게 그 남자가 이상할 표정을 짓지 못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지속해서 부탁했어.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 아무도 없는 숲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지. 제발 자길 좀 내버려 두라고 말이야. 나는 절대로 너와 같이 가지 않을 거고 그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무서운 얼굴로 소리를 질렀어. 우리는 겨우겨우 그녀를 설득해서 계속 본부를 향해 걸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갑자기 우리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그건 마치 누군가 기침을 하는 소리 같기도 했어. 매우 규칙적이고 무거운 느낌의 소리라는 점을 빼면 말이야. 그건 마치 벌레들이 윙윙거리는 소리와도 비슷했어. 그가 당신 보고 저리 꺼지래요. 그는 당신 목에 있는 상처가 정말 꼴보기 싫대요. 나는 무심결에 내 목에 손을 가져갔지. 사실 내 목에는 아주 작은 흉터가 있긴 했어. 하지만 그건 옷으로 가려지는 부위에 위치하고 있었지. 나는 그 여자가 내 상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 그 여자가 그런 말을 하고 난 직후 나는 그 이상한 기침 소리 같은 것이 내 귀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것을 느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 나는 최대한 빠르게 그녀를 본부까지 이송했어.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들키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말이야. 다행히 아무 일도 없이 그날 밤 수색은 종결되었고, 난 아직까지도 가능하면 그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어. 자,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들려줄 이야기야. 아마 조금 많이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 이건 아마도 모든 산림청의 직원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야. 그리고 그냥 다들 쉬쉬하면서 넘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 아마도 너희가 알고 있는 다른 산림청 직원한테 이 이야기를 물어봐도 그냥 모른 체 하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클 거야.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 일에 대해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그런 지시를 받거든. 사실 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얼마가 지나고 나면 이 일은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지. 그래서 딱히 말할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말이야. 아무튼 예민한 이 일을 우리가 인적이 드문 숲으로 꽤 깊숙하게 들어가는 경우엔 말이야. 그러니까 약 30-40마일 정도를 진입하고 나면 우리는 가끔씩 숲 한가운데서 계단을 만나게 되지. 그건 그냥 평범한 계단을 누군가 잘라내어 숲속에 가져다 놓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내가 처음 그런 계단을 보았을 때 나는 내 상관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지. 상관은 나에게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대답만 돌려주었어. 저건 그냥 평범한 계단일 뿐이라고 말이야. 본부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다들 내게 똑같은 대답만을 해줄 뿐이었지. 나는 다시 거기로 돌아가 그 계단을 조사해보고 싶었어. 하지만 모두들 나에게 매우 엄중한 태도로 계단에는 절대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고 했지. 나는 이제 그런 계단을 봐도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게 되었어. 다른 산림청 직원이나 구조대원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야. 계단은 숲 깊은 곳에 진입하기만 하면 꽤나 자주 나타나곤 했지. 하지만 아무리 이상한 일이라도 계속 보게 된다면 결국은 무감각해지게 되는 건가 봐. 자, 이쯤에서 줄일게. 아직 얘기가 더 남아있긴 해. 만약 누구라도 내 얘기를 재미있게 들었다면 나중에 더 풀어놓을지도 모르지. 아, 그리고 누구든지 그 계단의 정체에 대해 뭐라도 아는 게 좀 있다면 나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사실 정체가 꽤나 궁금하거든. 그리고 네가 만약 숲 깊은 곳에서 내가 말한 계단을 발견했다면 가급적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직원들의 그 계단에 대한 태도는 꽤나 진지하거든. 뭐 그러니까 너도 정체 모를 위험은 피할 수 있을 때 피하라고. 그럼 진짜 가볼게. 다들 산에 갈 때는 안전하고 즐거운
그런 일들만 있길 바랄게.